안녕하세요. 사연의 샘입니다. 이야기는 언제나 누군가의 삶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인의 사연을 바탕으로 때로는 사실 그대로, 때로는 약간의 각색을 거쳐 오디오 드라마로 다시 태어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길, 지금 당신이 걷고 있는 길과도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 조용히 귀를 기울여 주세요. 당신의 마음 한켠을 두드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23, 딸을 안고 원룸 전세방에서 울고 있었지. 남편이란 사람은 딸 돌잔치도 보기 전에 짐 싸들고 사라졌고, 그날 이후로 난 살림이 아니라 생존을 시작했어. 식당이요? 아니요, 빨래랑 청소 잘해요. 밥도 잘하고요. 시장 앞 복덕방에서 아는 아주머니 통해 연결된 첫 파출부 자리. 강남이더라고. 내가 처음으로 신세계란 대를 봤지. 화장실에 자동으로 물 내려가는 변기, 창문이 자동으로 닫히는 집. 그리고 식기세척기. 그게 뭐더라. 처음 봤을 땐 세탁기인 줄 알았어. 난 매일 4시 반에 일어나서 도시락 2개 쌌어. 하나는 내 거, 하나는 우리 지연이 거. 학교 끝나면 도서관 가서 먹으라고 그 작은 아이에게 냉장 도시락통을 들려보냈지. 지연이는 밥 먹고 울지 않았을까 혼자서. 근데도 엄마라고 내 손을 한 번도 놓지 않았어. 어머니 내일부터는 일주일에 3번만 오세요. 파출부 구했어요. 그 집 사모님이 그랬을 때 마음이 철렁했어. 그 집이 끊기면 지연이 학원비가 안 나오거든. 그래서 난 다른 집들을 붙잡았지. 부부들 다 의사라는 집, 딸 대학 보내놓고 혼자 사는 할머니 집, 그리고 정신병원 간 이혼녀가 있는 집. 방에 웅크리고 있는 여자의 방에 밥을 갖다 놓고 나올 때 나는 기도했어. 우리 지연이는 저렇게 살지 않게 해달라고. 지연이가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 어느 날 그러더라. 엄마, 나 프랑스 갈래. 하이고야,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지. 프랑스 가서 요리 배울래. 미쉐린 셰프 될 거야. 그래, 미쳤다 싶었어. 학원 선생도 말렸고 나도 울며 말렸어. 근데 그 아이가 그 눈빛이 내가 파출부 일 처음 시작했을 때 딱 그 눈이었어.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의 눈. 그때부터 시작이었지. 새벽 청소, 식당 설거지, 알바까지 붙잡았어. 몸이 안 따라가서 기절하듯 쓰러져도 지연이가 보내는 사진 보면 다시 벌떡 일어나게 되더라. 엄마, 나 이번에 인턴 땄어. 파리칠구에 있는 한식 레스토랑이야. 그 문자를 받고 처음으로 파출부 일 그만두고 방바닥에 드러누웠어. 세상에서 제일 고소하고 행복한 탈진이었지.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 딸아이는 이제 파리에 자리를 잡았고 나는 65세 은퇴 직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몸이 욱신거려. 팔도 잘 안 올라가고. 근데 나한텐 아직도 딸아이 월세 일부를 보태주는 게 내 유일한 존재 이유인 것처럼 느껴졌어. 그날 내 생일날이었지. 지연이가 티켓을 끊어놨다더라고. 엄마, 파리 좀 놀러 오라니까. 프랑스 와인 한잔 하자. 난 프랑스어도 못하고 비행기도 무서워했지만 가봤어. 처음으로 내 돈 아닌 비행기로. 파리 공항에 딸아이가 마중을 나왔는데 그 눈빛이. 그때 그 어린아이 눈빛이 아니라 이젠 누군가를 책임질 수 있는 어른의 눈빛이었어. 딸아이가 일하는 레스토랑, 작지만 꽤 이름난 한식당이었지. 근데 그날따라 유독 바빠 보이더라고. 엄마, 오늘 미쉐린 셰프 한 분이 와. 엄마 음식 좀 도와줄래? 뭐야, 내가 프랑스까지 와서 설거지냐 싶었지만 익숙했지. 난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고무장갑 끼고 부엌에서 김치찌개 간을 보는데 옆에서 누가 내 어깨를 툭 치더라. Excusez-moi madame, c'est vous qui avez fait ce plat? 내가 만들었냐고? 지연이가 통역을 해줬지. 그 남자는 프랑스 요리학교 교수고 전통 한식에 감동해서 이건 기술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라고 하더라. 기억. 맞아. 내 손맛은 기술이 아니었지. 살기 위한 기억, 딸아이 굶기지 않기 위한 기억, 버려졌을 때도 버티게 해준 그 기억이었지. 그날 밤 그 프랑스 셰프는 내 앞에서 울었어. 당신의 국이 내 어릴 적 할머니의 스튜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손을 붙잡아줬지. 나는 그때서야 알았어. 이 손이 단지 청소하고 밥하던 손이 아니었단 걸. 이 손이 딸을, 한식당을, 한문화를 일으킨 손이었다는 걸.
지금도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생각해. 아직도 식칼은 녹슬지 않았다. 그리고 내 손으로 만든 인생은 누구보다 단단했다고. 나는 프랑스에서 요리사로 일하면서 매일 싸웠다. 프라이팬이 아니라 편견과 싸웠다. Are you from China? 아니요, Ah, then Japan? 아니요, 그럼 한국? 거기 김치? 맞아요. 한국, 김치. 말끝마다 김치만 달고 사는 그들의 눈빛이 한식은 이국적이고 이색적일 뿐 그 이상의 가치는 없다는 듯 했지. 미쉐린 1스타 레스토랑에서 일할 때 내가 만든 갈비찜을 맛본 주방장이 그러더라. 뭐 중국식 고기 맛이네. 중국식 고기 요리? 그걸로 갈비찜을 설명한다고? 그 순간 생각했어. 내가 여길 왜 왔을까? 왜 엄마는 파출부 3개씩 하면서 나를 이곳에 보냈을까? 그래도 참았다. 밤마다 칼질을 연습했고 휴일마다 시장 가서 고춧가루에 손을 묻혔다. 그러다 내가 겨우겨우 만든 한식 레스토랑에서 처음으로 엄마를 주제로 한 코스를 선보였을 때가 있었어. EOMMA 테이블. 엄마의 식탁. 프랑스인들이 고개를 갸웃했지. 김치찌개, 두부조림, 멸치볶음, 계란찜 너무 이국적이라고. 그리고 너무 투박하지 않냐며 투덜댔어. 근데 첫 손님이었지. 한 프랑스 할머니. 계란찜을 한 숟갈 먹고 눈을 감더니 Ma mère faisait pareil. 우리 엄마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더니 울더라. 그날 이후였어. 이 레스토랑이 프랑스 블로거들에게 회자되기 시작한 게 한국의 엄마가 프랑스인들의 기억을 건드리다. 조미료도 기술도 아닌 정서의 요리. 처음엔 조롱처럼 느껴졌지. 한식은 위로다. 그 말이 그저 감성팔이 같았거든. 근데 맞았어. 정말로 위로였어. 사람들이 날 찾아온 게 아니었지. 엄마를 찾아온 거였어. 어느 날 내가 SNS에 올렸던 사진이 바이럴이 됐어. 엄마가 만든 김치찌개에 내가 이름을 붙인 한 장의 메뉴판. EOMMOS 김치 스투 레시피 바이 어 파출부. 파출부라는 단어에 전 세계 네티즌이 놀랐더라고. 파출부의 레시피로 만든 셰프 요리라니. 누군가 댓글을 달았어. 이건 요리가 아니라 인생이다. 그날 나는 생각했지. 엄마가 만든 건 단지 음식이 아니었다. 그건 생존이었고 희망이었고 내 꿈의 뿌리였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레스토랑에 한 남자가 찾아왔지. 흰 정장에 키 큰 백인 남자. 기억하시겠습니까? 당신 어머니의 국, 그 감칠맛을. 그는 예전에 울던 셰프였지. 그 남자가 기자를 데리고 와서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나는 이렇게 말했어. 제 요리엔 특별한 재료가 없습니다. 단지 대한민국 아주머니의 손맛이 있습니다. 그 손맛은 세상 그 어떤 소스보다 강합니다. 인터뷰가 실린 그날 밤 나는 혼자 숙소에 앉아 엄마가 보내준 김치통을 꺼냈어. 그 안에는 삐뚤빼뚤한 메모가 붙어 있었지. 이건 그냥 김치가 아니야. 엄마가 너 배부르게 해주려고 만든 삶이야. 그제야 알았어. 프랑스에 와서 내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게 뭐였는지. 별거 없어. 우리는 늘 평범한 줄 알았던 그 밥상 하나로 세상을 울릴 수 있다는 걸. 그 밥상이, 그 김치 한 포기가 엄마 그 자체였다는 걸. 요즘 따라 딸이 자꾸 집에 오라고 한다. 평소엔 바쁘다며 연락도 뜸하던 애가 결혼하고는 뭐가 그렇게 좋은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와서 밥 한 끼 먹으라고 조른다. 이번 주말에도 또 부른다. 남편이랑 시아버지까지 모시고 온단다.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외로우시잖아. 이제 나도 시댁 어른들 모시고 다니면서 엄마 자랑도 하고 싶어. 됐어, 귀찮게. 시아버지는 또 왜 데리고 와? 엄마, 아빠도 나중에 사위한테 잘 보이고 싶잖아. 우리 시아버지 괜찮으셔. 혼자 사시고 조용한 분이셔. 싫다는 말은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딸이 기어이 들이밀고 오겠다는 걸 막을 재간은 없다. 그렇게 토요일 오후 딸과 사위 그리고 그 시아버지란 사람까지 세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섰다. 문 앞에 성글을 본 순간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머리는 희끗했고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나는 안다. 그 얼굴을, 그 눈빛을. 강주호. 내 첫사랑. 40년 전 대학 시절 내 모든 감정을 앗아갔던 남자.
그가 나를 보며 멈칫했다. 나도 그를 향해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순간 딸이 중간에서 웃으며 말했다. 엄마 인사해. 시아버지 강주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는 눈을 떼지 못한 채 억지로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나도 마른 목을 축이며 겨우 말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는 내내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다. 딸과 사위는 들떠 있었고 주호는 말이 없었다. 나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왜 지금 나타난 거야? 왜 하필 사위의 아버지로? 40년 전 우리는 뜨겁게 사랑했다. 그러나 주호는 갑자기 사라졌다. 아무 말 없이. 나는 수십 통의 편지를 썼고 수많은 날을 울며 보냈다. 결국 포기했고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 그 후로 그는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가 다시 말문을 열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혹시 서울여대 국문과 나오셨습니까? 딸과 사위는 놀란 얼굴로 우리를 번갈아 봤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저는 그 시절 정말 미안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딸이 눈치를 챘는지 분위기를 전환했다. 엄마가 서울여대 나왔다고 했었죠. 아빠는 그땐 공군이셨다 했던가. 나는 침묵했다. 그날 저녁 딸과 사위는 돌아가고 그만 남았다. 딸이 말했다. 시아버지 집까지 멀지 않으니까. 엄마랑 잠깐 차 한잔 하고 가세요. 그가 말없이 남았고 나는 거실 조명을 끄고 부엌 조명을 켰다. 우리 둘만이 앉았다. 40년 만이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날 널 두고 떠난 이유 말해야겠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을 하면 내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았다. 아버지가 날 강제로 미국으로 보냈어. 너랑 결혼하면 집에서 내쫓겠다고 협박했어. 너한텐 말도 못하고 그냥 끌려갔지. 병역 면제시켜주겠다는 미끼로 날 보내더라. 결국 사업 물려주겠다는 말에. 나는 그를 바라봤다. 그의 눈엔 후회의 그림자가 짙었다. 하지만 그걸로 다 용서가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미안하면 끝이야. 아니 평생 미안했어? 내 결혼 소식도 들었고 일부러 연락하지 않았어? 너 행복하길 바랐으니까? 나는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그럼 이제 와서 왜 말해? 왜 내 딸의 시아버지로 나타난 거야? 그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나도 몰랐어. 내가 사업 정리하고 한국 들어온 건 2년 전이야. 아들이 여자친구 있다기에 한번 얼굴 봤는데 그날 너랑 똑 닮은 눈빛을 가진 아이더군. 너희 딸 처음 봤을 때 소름이 끼쳤다. 내 마음은 복잡했다. 그를 아직도 미워하는지 그리워하는지조차 모르겠는 감정.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 비밀 계속 숨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는 고개를 숙였다. 딸아이 행복해 보이더라. 아들도 내 딸 사랑하고 우리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살아야 하지 않겠나? 나는 손을 테이블 위로 올렸다. 떨리는 손가락 끝에 그의 손이 천천히 얹혀졌다. 한때 익숙했던 그 체온. 나는 조용히 손을 치웠다. 다시는 이런 일로 우리 딸 앞에 나타나지 마.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 영원히 묻어둬.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 앞에서 그는 다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혹시 너무 늦지 않았다면 그 시절 내 진심을 언젠가 한 번쯤 다시 들어줄 수 있겠나? 문이 닫히고 거실에 정적이 감돌았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그는 이제 내 사위의 아버지였다.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오늘 잠깐 들러도 돼? 얘기 좀 할 게 있어서. 무심한 목소리에 뭔가 이상함이 묻어 있었다. 딸이 그런 식으로 말하면 꼭 무슨 일이 있는 날이다. 그날따라 집안이 더 조용했다. 나는 괜히 방 안정이며 책상 위 먼지를 털었다. 딸은 저녁 7시쯤 도착했다. 남편도 사위도 없이 혼자. 표정이 굳어 있었다. 엄마 솔직하게 말해줘. 뭐가? 며칠 전에 시아버지 오셨을 때 그 사람 엄마 전에 알던 사람이야.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 나는 잠시 멈칫했고 눈을 피했다. 왜 그런 소리를 해? 엄마 표정이 이상했어. 둘이 눈도 못 마주치고 말도 거의 안 하고 그리고 시아버지도 엄마 볼 때마다 어색해해. 엄마랑 아는 사이 맞지? 나는 딸을 빤히 쳐다봤다.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유난히 눈치가 빨랐다. 거짓말을 해도 금세 들켜버릴 게 뻔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그건 이 아이 인생까지 망칠 수 있으니까. 그냥 학교 다닐 때 알던 사람이다. 아주 오래전 일이고 별일 아니었어. 근데 그 사람, 엄마 사진 본 적 있대. 나 닮았다고 했어. 닮았다고. 이상하다고. 숨이 막혔다.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딸에게. 뭐라고 했어 정확히? 그냥 나 어릴 때 사진 보고 이상하다 어디서 본 얼굴 같았다고. 그 말 듣고 이상해서 엄마 앨범을 꺼내봤어. 그 순간 나는 딸의 가방에서 꺼낸 오래된 앨범을 봤다. 내 대학 시절 사진. 그리고 그 속에 작게 접힌 채 꽂혀 있던 누런 흑백 사진 한 장. 강주호와 내가 캠퍼스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우리가 사귀던 시절 친구가 찍어줬던 사진. 숨겨뒀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진 엄마. 이 남자 시아버지 맞지? 엄마 나 바보 아니야. 설명 좀 해줘. 왜 엄마 앨범에 시아버지가 있어? 왜 둘이 그 시절에 같이 있었어? 이젠 도망갈 수 없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래 그 사람 내 시아버지 강 회장 내 첫사랑이었어. 딸의 표정이 굳었다. 입술을 꾹 다문 채 날 노려봤다. 처음부터 다 알면서도 모른 척한 거야? 그 사람 나도. 결혼식 날 처음 알았어. 너네 아빠 장례식 때. 바빠서 못 왔잖아. 그때 그 사람 처음 보고 멈췄어 나도. 믿기지 않았으니까. 딸은 고개를 저었다. 무언가 깨진 듯한 눈빛이었다. 엄마 왜 말 안 했어? 왜 나한테 숨겼어? 내가 그 사람 아들. 사랑하는 거 알아. 잘 살고 있는 거 알아.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랑 무슨 사이였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 끝난 일이야. 그 순간 딸이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나 임신했어. 나는 숨을 멈췄다. 뭐라고? 이번 주에 알았어. 그래서 더 혼란스러웠어. 엄마랑 시아버지 사이에 뭔가 있었던 거면 혹시 나나 뭔가 이상한 관계인 거야?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는 딸의 손을 붙잡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너 그 사람 아들이랑 피 한 방울 안 섞였어. 그건 확실해. 나 너네 아빠와 결혼했을 땐 이미 그 사람과는 끝났어. 너네 아빠가 내 친아빠 맞아. 딸은 그제야 조금 안도한 얼굴을 했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다.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해? 그냥 다 잊어버릴 수 있을까? 나는 조용히 말했다. 지금 너에게 중요한 건 너 자신이야. 너희 가정이고 아이야. 엄마의 과거는 내 미래. 아무 의미 없어. 절대 끌려가지 마. 그날 밤 딸은 눈물을 흘리며 잠시 안기다 돌아갔다. 나는 앨범을 다시 꺼내 그 사진을 찢었다. 그리고 불에 태웠다. 며칠 후 강주호가 전화를 걸어왔다. 나랑 잠깐 볼 수 있겠나? 얘기해야 할 게 있어? 나는 망설였지만 결국 약속을 잡았다. 그는 카페에 앉아 있었다. 내가 들어가자 고개를 들었다. 그 아이 혹시 의심하던가? 응, 내 말 때문이더라. 내가 실수했군.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우리 딸 인생에서 완전히 빠져줘. 무슨 뜻이지? 그 어떤 추억도 그 어떤 감정도 이제 끝이야. 내 딸에게 접근하지 마. 과거는 묻혀야 돼. 그는 잠시 멈췄다가 물었다. 아직도 날 원망하나?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이젠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는 거야. 미움도 사랑도 그리움도 그냥 아무 감정도 없어.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너희 가족은 너에게 맡길게. 그래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나는 돌아서 나왔다. 카페 문을 닫으며 거짓말을 했다. 나는 여전히 그를 잊지 못했다. 하지만 이 감정은 내 딸의 인생 앞에서 꺼내선 안 되는 금기였다.
그 일이 있고 한 달쯤 지났다. 딸은 점점 안정을 찾아가는 듯 했다. 입덧도 시작됐고 병원도 다니기 시작했다. 나도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딸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떨려 있었다. 엄마 큰일 났어. 나 지금 차 타고 가는 중인데 엄마 집으로 갈게. 왜 무슨 일이야? 그냥 가서 말할게. 아마 엄마도 알아야 해. 30분쯤 지나 도착한 딸은 얼굴이 창백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손은 차가웠다. 나는 물을 내오며 말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아이는 괜찮고? 응, 아이는 괜찮아. 근데 나 남편 핸드폰 봤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요즘 시대에 핸드폰 하나가 얼마나 많은 걸 들킬 수 있는지 잘 안다. 근데 이상한 문자가 있었어. 아빠한테 보낸 문자였는데 그 내용이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핸드폰을 열어 보여줬다. 내 인생까지 망치고 싶어요? 그 시절 일이야. 어쩔 수 없다지만 왜 아직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 여자가 엄마였던 적이 있었다면 아예 내 인생에서 사라져야 했어요. 딸이 물었다. 엄마 이 문자 도대체 무슨 뜻이야?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 여자 엄마였던 적. 분명 그 애가 쓴 말이었다. 강주호의 아들 내 사위가. 그 순간 딸의 목소리가 바늘처럼 박혔다. 엄마 설마 나 아빠 말고 다른 사람 딸이야? 나는 벌떡 일어나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 친아빠는. 내가 알고 있는 아빠가 맞아. 그건 정말이야. 그럼 왜 남편이 이런 문자를 보내? 왜 시아버지한테 엄마 얘기를 그렇게 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딸은 다시 입을 열었다. 사실 나도 조금 전까지 몰랐는데 남편이 방금 내게 말했어. 뭐라고? 어릴 때 시골 외가 쪽에 잠깐 맡겨졌던 적이 있었대. 그때 아버지랑 떨어져 있었고 아버지 주변에 어떤 여자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고. 그래서? 남편이 말하는 그 여자가 엄마일 수도 있다고 느낀 건 사진 때문이래. 우리 집에 와서 엄마 사진 봤을 때 그 느낌이 확 들었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엄마 설마 예전에 그 사람하고 아이 낳았던 거 아니지? 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말도 안 되는 상상, 근거 없는 의심. 하지만 딸의 눈은 이미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엄마 정말 아니야? 나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아니야, 그 아이 내 남편. 내가 낳은 적 없어. 그런 일 절대 없어. 그럼 왜 그 사람이 저렇게 흔들려? 왜 우리 결혼을 그렇게 반대했었는지 이제 알 것 같아. 나는 마침내 진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숨기면 더 망가질 것 같았다. 그 사람은 나와 헤어진 후 바로 미국에 갔고 그곳에서 아이를 가졌다고 들었어. 나도 뒤늦게 알았고 직접 들은 건 아니야. 그냥 그렇게 떠돌던 이야기였어. 그럼 그 아이가 지금 내 남편이라는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희 결혼식 날 처음 봤고 그때 알아챘지만 말할 수 없었어. 딸은 얼굴을 감쌌다. 미쳤다, 진짜 미쳤어. 잠시 후 딸이 조용히 말했다. 오늘 그 사람도 나한테 그랬어. 혹시라도 우리 부모님 사이에 무슨 과거가 있었다면 당신을 놓칠 수밖에 없다고. 그 말은 칼날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더는 견딜 수 없었다. 지금 그 애 불러. 당장 와서 얘기하게 해. 30분쯤 지나 사위가 집에 들어섰다. 그의 눈빛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나는 묻지 않고 말했다. 내가 생각하는 거 아니야. 나는 너를 낳은 적 없어. 그리고 너희 결혼을 반대한 적도 없어.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아버지는 엄마 사진을 보고도 아무 말 없었어요. 다만 자꾸 혼자 술을 마시고 몇 번이나 말하더라고요. 인연이란 게 참 잔인하다고. 딸이 물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우리 아이는? 우리 사이는? 그는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사실 저도 알고 나서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단지 그 감정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도망쳤던 거예요.
나는 한참을 그들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과거는 과거야. 중요한 건 너희가 어떤 미래를 만들고 싶은지야. 이걸 감당할 수 있다면 앞으로 나아가, 만약 감당할 수 없다면 그건 너희 선택이야. 사위는 고개를 숙였다. 딸은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리 이겨내자. 숨기지 말고 외면하지도 말고. 그냥 이겨내자. 나는 그날 처음으로 딸이 엄마가 되었다는 걸 실감했다. 며칠 뒤 강주호에게서 마지막으로 편지가 왔다. 자필이었다. 우리의 사이는 먼 옛날에 끝났어. 그러나 아이들은 이제 시작이야. 내 아들과 며느리가 우리의 관계 때문에 상처받지 않길. 그게 내 마지막 소망이야. 그리고 하지만 너는 여전히 나의 첫사랑이다.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다. 딸은 뱃속에 있는 아이를 기대하며 천천히 출산 준비에 들어갔다. 사위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과의 기억을 완전히 닫았다. 다시 만난 금기, 감추고 싶었던 과거, 마주한 진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사랑이 아니라 책임이었다. 이번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욱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사연의 샘입니다. 이야기는 언제나 누군가의 삶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인의 사연을 바탕으로 때로는 사실 그대로, 때로는 약간의 각색을 거쳐 오디오 드라마로 다시 태어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길, 지금 당신이 걷고 있는 길과도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 조용히 귀를 기울여 주세요. 당신의 마음 한켠을 두드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나는 혼자 산다. 자식들은 멀리 떨어져 있고 나이도 이제 환갑을 넘기니 하루하루가 느리게 흘러간다. 팔이며 허리며 아픈 데가 하나둘 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집안일이 고역이더라. 청소기 돌리고 걸레질하고 빨래 널고 개고 이런 게 다 허리부터 무너진 몸에는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러다 딸아이가 추천해줬다. 엄마, 조선족 아주머니들 일 잘해. 파출부 사이트에 등록된 분들 중에 괜찮은 사람 소개받아봐. 서울 살면서 집안일 혼자 다 하려면 엄마 병난다니까? 그래서 신청했다.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 달 정기 방문 항목을 선택하고 이력서를 몇 개 훑었다. 그리고 딱 이력서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이름 리춘아. 나이 54세. 국적 중국 조선족. 경력 서울 가사도우미 8년. 사진 속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첫 통화 때부터 정중했다. 어머니 반갑습니다. 제가 성실하게 잘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하루만 시험 삼아 해보시고 괜찮으면 계속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그녀는 우리 집에 들어왔다. 처음 만난 날부터 마음에 들었다. 내가 일부러 이것저것 시키면 귀찮으시죠? 하고 떠보면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아이고 어머니, 우리는 이런 일 하려고 한국 온 사람이에요. 어머니만 편하시면 저는 괜찮아요. 말도 예의 바르고 무엇보다 손이 참 빨랐다. 욕실 타일 틈 사이까지 칫솔로 박박 문지르고 세탁기도 청소 주기를 맞춰 내장까지 닦고 김치 국물 튄 가스레인지 후드까지 분해해서 닦아줬다. 무엇보다 내 마음을 상건 음식 솜씨였다. 청소 끝나고는 종종 남은 재료로 감자볶음이나 계란 부침을 해놓고 갔다. 심지어 내가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하면 생각 넣은 대추차까지 끓여서 넣어놓곤 했다. 아주머니 없었으면 난 진작 병났을 거야. 나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다. 그렇게 일주일에 3번, 매번 3시간씩 우리 집에 다녀가길 5개월. 솔직히 딸보다 더 많이 내 생활을 챙겨준 사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하나 생겼다. 그날은 좀 늦잠을 자서 아주머니 오시는 걸 못 봤다. 현관 비밀번호는 이미 알려드렸고 늘 그렇듯 조용히 와서 일하고 조용히 나갔겠지 했다. 점심쯤 눈을 떠 거실에 나와 보니 집은 말끔했고 음식도 냉장고 안에 들어있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왠지 모르게 허전한 느낌. 그날은 대충 넘겼다.
그 다음날 외출하려고 나가면서 현관문 옆에 놓아둔 가방을 찾는데 없었다. 진회색 손잡이 달린 가죽 토트백. 자주 들고 다니던 건 아니고 동네 외출할 때 가볍게 매는 용도였다. 가방 자체는 싼 건데 안에 들어있던 선글라스, 처방약, 카드 지갑 하나는 딱 내가 외출할 때 쓰는 조합이었다. 처음엔 어디 뒀는지 헷갈렸다. 방 안, 안방, 신발장 주변 옷장까지 다 뒤져봤지만 안 나왔다. 그때 문득 며칠 전 리추나 아주머니가 현관 신발장 위에 뭐가 있다면서 닦아도 되냐고 물었던 장면이 떠올랐다. 그 근처에 그 가방을 내가 올려뒀던 것 같기도 했다. 설마 아주머니가 실수로? 그날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주머니. 오늘 오셨을 때 혹시 현관 신발장 위에 놓인 가방 본 기억 있으세요? 가방이요? 어떤 가방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회색 가방인데 약이랑 선글라스 들어있던 거요. 아, 저는 못 봤어요. 그런 거 있었어요? 어머니 가방 많아서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녀는 아주 태연하게 웃으며 넘겼다. 나는 그 말투에 조금 맥이 풀렸다. 내가 잘못 봤나? 며칠이 더 지났다. 가방은 끝내 나오지 않았고 나는 점점 마음이 불편해졌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집에 딸이 와서 자고 간 다음날 딸이 말했다. 엄마 혹시 나 카드 놓고 왔나 봐. 지갑은 챙겨왔는데 병원 카드랑 포인트 카드가 빠졌어. 그리고 또 며칠 후 거실에 놓아둔 작은 향수병 하나가 사라졌다. 너무 미세한 것들이라. 내가 어디다 뒀더라 하고 넘길 수도 있는 것들. 하지만 이상한 건 항상 아주머니가 다녀간 날 이후에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점. 그리고 최근엔 아주머니가 예전보다 훨씬 더 부지런하게 집안 구석을 들여다보는 느낌이었다. 가령 예전엔 건드리지 않던 작은 서랍도 열어보고 어머니 이거 오래된 약 같은데요. 버릴까요? 하며 내 약 봉투들을 하나하나 들춰보는 일도 있었다. 그때부터 나는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가방이 없어진 이후 나는 웬일인지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원래 물건이 하나 사라져도 어디 뒀더라 하고 넘기던 성격이지만 이번엔 달랐다. 정확히 기억나는 물건이었고 정확히 놓았던 위치까지 떠오르던 상황. 그래서일까 그날 이후 리추나 아주머니가 들어오는 시간마다 나도 괜히 긴장을 했다. 예전엔 오면 거실에 있다가 졸기도 하고 자고 있으면 알아서 조용히 청소하고 나갔는데 요즘은 아주머니가 들어오면 괜히 일어났다가 거실을 서성이고 물 마시러 나온 척하면서 주방 주변을 슬쩍슬쩍 살폈다. 그런 내가 더 이상한 걸까? 아주머니가 이상한 걸까? 그런데 그런 내 행동을 아주머니가 어느 날 슬쩍 물었다. 어머니 요즘은 왜 이렇게 자꾸 따라다녀요? 혹시 저 불편하세요? 그 말에 나는 깜짝 놀랐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내가 요즘 깜빡깜빡해서 어디 뒀는지 자꾸 못 찾아서. 그녀는 웃었다. 예전처럼 선하게. 아이고 어르신들 다 그래요. 우리 친정엄마도 자꾸 내 지갑 가져갔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중에 보면 장롱 속에 꽁꽁 싸놔놓고 기억도 못해요. 나는 억지로 따라 웃었지만 속으로는 뭔가가 거슬렸다. 그날따라 유독 주방 서랍을 오래 정리하고 있던 그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더니 어머니 여기도 먼지 있었어요 하며 내 화장대 서랍을 열고 있었고 그 옆에 있던 작은 보석함을 살짝 열려있는 채로 둔 것도 이상했다. 뭐지 설마? 그날 밤 나는 거실에 있던 오래된 캠코더를 꺼냈다. 손주 영상 찍던 걸로 안 쓰고 묵혀놨던 건데 배터리를 충전하고 나니 아직 작동했다. 설마 하면서 거실 책장 위에 살짝 카메라를 숨겼다. 딱히 뭘 찍겠다는 건 아니고 그냥 내 마음속의 의심을 잠재우기 위한 보험이었다. 며칠 뒤 일을 마치고 돌아가려는 리추나 아주머니가 냉장고 문을 열다가 갑자기 뭐라고 중얼거렸다. 이거 뭐지? 나는 바로 다가가 물었다. 왜요? 뭐 떨어졌어요?
아니요, 어머니, 이거 보세요. 냉장고 안에 종이가 하나 붙어 있어요. 나는 얼떨결에 그걸 받아들었다. 조그만 쪽지였다. 반으로 접힌 A4 종이 조각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집은 너무 깔끔해. 진짜 아무도 모를 것 같아. 이게 뭐지?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리추나 아주머니도 묘한 얼굴로 나를 봤다. 이거 누가 쓴 걸까요? 손주가 장난으로 넣었나? 그녀가 그렇게 말하며 웃는데 나는 웃지 못했다. 왜냐면 우리 손주는 아직 한글을 못 읽는다. 글씨도 못 쓰고. 그리고 그 글씨는 명백히 성인 여성의 글씨체였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쪽지를 서랍에 넣었다. 그날 이후 나는 그녀를 더 유심히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화요일 결정적인 장면이 있었다. 리추나 아주머니가 화장실 청소를 마친 뒤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모르는 척하고 거실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내 화장대 앞에 앉았다.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넘기고 갑자기 화장대 서랍을 하나하나 열기 시작했다. 조심스럽고 느린 손놀림. 무언가를 찾는 듯한 눈빛. 아주머니? 내가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녀는 화들짝 놀랐다. 어머니, 여기 거울에 먼지가 많아서 혹시 이거 물티슈로 닦아도 돼요? 그녀는 재빨리 물티슈를 꺼내어 거울을 쓱쓱 닦았다. 나는 그 장면을 그냥 넘어가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며칠 전 촬영해둔 캠코더 영상을 돌렸다. 거기에는 그녀가 냉장고 앞에서 검정색 작은 봉지를 들고 무언가를 냉장고 야채칸에 넣는 모습이 보였다. 무슨 봉지였을까? 나는 냉장고를 열었다. 야채칸을 열고 맨 뒤를 들춰보니 조그만 봉투 하나가 손에 잡혔다. 안에는 뭐가 있었을까? 아직 열지 않았다. 솔직히 무서웠다. 내가 믿었던 사람의 손으로 그게 들어간 것이라면 손에 든 검은 비닐봉투. 크지도 작지도 않은 마트에서 반찬 하나쯤 담아오는 크기였다. 야채칸 깊숙이 들어가 있어서 웬만하면 눈에 안 띌 자리. 리추나 아주머니가 일부러 넣지 않았다면 절대 거기 있을 이유가 없는 자리였다. 뭘까? 잠시 고민하다가 나는 거실에 앉아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작은 지퍼백 2개와 2번 접힌 종이 1장이 들어있었다. 첫 번째 지퍼백엔 내 집 열쇠 복사본으로 보이는 열쇠가 하나. 두 번째 지퍼백에는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진회색 가방 속 선글라스와 약봉지, 카드 지갑이 들어있었다. 숨이 턱 막혔다. 나는 확신했다. 이건 그냥 실수로는 설명되지 않았다. 그리고 종이 1장. 흰 종이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그 사람도 처음엔 안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달라졌어요. 조심하세요. 이건 무슨 말이지? 나는 2번, 3번, 4번이나 그 글을 읽었다. 그 사람? 누구를 말하는 걸까? 나한테 경고라도 하는 건가? 혹시 이 종이 아주머니가 쓴 게 아닌 걸까? 아니면 누군가 이 집에 들어왔던 또 다른 사람이 남긴 걸까? 혼란스러웠다. 다음 날 나는 아무 일 없던 듯 리추나 아주머니를 맞았다. 그날따라 그녀는 아주 평온해 보였다. 어머니, 오늘 국거리 고기 싸게 사와서 감자탕 좀 해드릴까요? 나는 평소처럼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아주 딴판이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에 신고할까? 그럼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이 봉투는? 그녀가 안 그랬다고 우기면? 혹은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라도 하면? 나는 요즘 뉴스에 나오는 억울한 고용인들 이야기가 자꾸 떠올랐다. 가방 잃어버렸다더니 나중엔 자기가 숨겨놓고 헷갈린 거였다고 하더라. 이런 기사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내가 확실하게 잡은 건 물건이 그녀 손에 있었다는 것. 하지만 언제 어떻게 왜 그게 거기 들어갔는지는 아직 내 입으로 단정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런 와중에 며칠 후 일이 또 생겼다.
딸이 오랜만에 집에 왔다. 방 청소를 하던 딸이 내 화장대 서랍 속에서 다른 사람의 여권을 발견한 거다. 엄마 이거 뭐야? 여권인데 이름이 장아림? 엄마 아는 사람이야? 나는 그걸 받아들고 말문이 막혔다. 조선족 이름 같았다. 사진은 40대 중반쯤 되는 여성. 얼굴에 익숙함은 없었지만 이상하게 리추나 아주머니랑 분위기가 닮았다. 어디서 났지? 분명 내 물건은 아니었다. 그리고 분명 그 서랍은 아주머니가 최근까지 열었던 그 화장대 서랍. 나는 그날 밤 봉투와 여권을 같이 펼쳐놓고 다시 쪽지의 문장을 곱씹었다. 그 사람도 처음엔 안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달라졌어요. 조심하세요. 혹시 리추나라는 사람이 원래 이름이 장아림이었고 누군가 그걸 알게 돼서 쪽지를 남겼다는 건 아닐까. 그런데 왜 그걸 냉장고 안에 숨겼지? 의문은 꼬리를 물었다. 나는 다음 날부터 아주머니를 녹음하기 시작했다. 카메라를 켜놓을 순 없으니 휴대폰 녹음 앱을 켜두고 식탁 위에 가만히 올려두는 방식이었다. 그날 아주머니는 청소를 마치고 이상하게 거실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이 집은 진짜 눈치도 없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데. 그 말이 또렷하게 녹음됐다. 그녀가 누구한테 한 말일까? 나를 두고 하는 말일까? 아니면 자기 자신한테? 그날 밤 나는 더 이상 혼자 판단할 수 없다는 생각에 딸에게 솔직히 말하기로 결심했다. 얘야, 너 그때 가방 잃어버렸던 거 기억나지? 그거 나 그 안에 다시 찾았어. 그런데 그게 말이야. 나는 가방, 선글라스, 지갑, 쪽지, 여권, 녹음 파일 모든 걸 꺼내 딸에게 보여줬다. 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엄마 이건 진짜 무섭다. 딸은 내 말을 다 듣고 나서 당장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다. 엄마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남의 집 열쇠 복사해놓고 물건 숨기고 다른 여권까지 나왔잖아. 완전 도둑질 아니면 사기지. 나도 마음은 그랬지만 5개월 넘게 지내온 그 사람을 그렇게 단번에 경찰에 넘기기가 망설여졌다. 분명히 뭔가가 있다. 그녀도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는 눈치였다. 결국 딸이 직접 그 여권에 적힌 이름을 가지고 지자체 외국인 센터에 문의했고 이틀 후 연락이 왔다. 장화림이라는 이름의 여권은 실제로 사망 처리된 분입니다. 2년 전 산재 사고로 숨진 분이에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사망한 사람의 여권이 우리 집에 왜 있었던 걸까? 나는 머릿속이 복잡했다. 도대체 리추나는 누구인 걸까? 그리고 그날 아주머니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약속된 날 집에 다시 왔다. 나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녀를 마주했다. 아주머니,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녀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냉장고에 넣어뒀던 봉투 저 봤어요. 안에 열쇠랑 지갑, 그리고 쪽지.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바뀌었다. 그래요. 언젠가는 보시겠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여권도 나왔어요. 장화림이라는 이름의 사망한 분. 그녀는 그제야 고개를 푹 숙였다. 그 사람 내 언니예요. 네? 진짜 이름은 리추나 아니에요. 내 이름이 장화림이에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2년 전에 한국 들어왔어요. 공장 일하다가 언니가 추락 사고로 죽었어요. 불법 체류 상태였고 신분도 없었고 어차피 경찰에 신고해도 우리 같은 사람은 보호 안 돼요. 그때 언니 여권이 남았어요. 그걸 들고 저 언니 이름으로 파출부 일 시작했어요. 여기 들어올 땐 진짜 그냥 깨끗하게 살려고 했어요. 좋은 집, 좋은 어르신 만나서 이젠 진짜 사람답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근데 어느 날부터였어요. 어머니가 지갑을 놓고 다니시고 카드도 현관에 떨어뜨리시고 솔직히 유혹이 왔어요. 그녀는 눈시울을 붉히며 숨을 고르더니 말했다.
근데 결국 못했어요. 그냥 가방만 한번 열어봤어요. 그때 가져간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이후로 겁이 나서 그냥 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냉장고에 넣은 거예요. 쪽지는 뭐예요? 그건 저요. 내가 나한테 쓴 거예요. 처음엔 안 그랬다. 근데 달라졌다. 스스로한테 하는 말이었어요. 이 집에 와서 내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나는 숨이 막혔다. 이게 뭐라고?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을 완전히 도둑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딸은 그녀에게 차갑게 말했다. 그럼 경찰서 가셔야겠네요. 신분 위조에 도용에 절도까지. 리추나 아니 장화림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요 책임져야죠. 그렇게 그녀는 그날 짐을 챙겨 스스로 출입국 사무소에 갔다. 며칠 뒤 내게 작은 소포가 도착했다. 그 안엔 짧은 쪽지가 들어 있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나중에 혹시 저 다시 올 수 있다면 진짜 제 이름으로 제 손으로 일하고 싶어요. 그 아래 정갈한 글씨로 쓰인 이름 하나. 장화림. 나는 그 종이를 고이 접어 내 화장대 서랍 안에 넣었다. 그녀가 다시 돌아올 일은 아마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녀가 주던 감자탕 맛을 가끔 그리워하곤 한다. 이번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욱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